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뵙습니다. 저는 행정사 공인중개사 이승주라고 하고요. 올해 2026년 우리 유패스 기본 강의 함께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37회 제가 같이 시작한 만큼 우리 수강생분들, 우리 유패스 수강생분들은 반드시 유패스의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을 고득점을 맞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 같이 우리 레이스 힘차게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우리 입문 강의 때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 강의 때는 뭐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소개하지는 않고요. 우리 또 입문 강의 때 제가 3강을 할애해서 우리 전체적인 중개사법령의 목차나 개요들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족은 최대한 넣지 않고 또 우리 위패스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컴팩트하게 중요한 내용들만 위주로 다루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너무 또 무미건조하게 뭐 너무 이렇게 진도만 나가면 또 여러분들이 지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제가 또 중개사 8년차 대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내용들, 또 제가 겪은 다양한 사례들, 이런 것들 함께 말씀드리면서 또 졸리신 분들은 또 잠도 깨실 수 있게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실 수 있도록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방향은 어쨌든 중개업을 하실 거라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뒤에 다루겠지만 제가 또 용어의 정의를 간단하게 한번 했는데 중개보조원이라고 하죠. 무자격자들입니다. 이제 무자격자인데 무등록 중개업이랑은 달라요, 여러분. 무등록은 그러니까 아예 중개업을 하는데 등록 자체도 안 하고 어디에 적을 두지도 않고 그냥 막 한마디로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이제 중개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외줄타기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결국엔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내서 이 귀한 공부, 어려운 공부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굉장히 시작에 앞서서 경의를 표하고, 저 역시 공인중개사 행정사를 모두 다 취득했습니다. 그죠? 행정사도 이제 2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자격사로서의 가치, 그리고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철저하게 권하는 편이고, 물론 이제 역량에 따라서 수입이나 이런 뭐 바쁜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떳떳하게 일할 수 있고 위법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신의 성실하게 민법 위주에 규정돼 있죠. 그리고 모든 전문 자격사에는 항상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의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적어도 벌 받을 짓 하지 않는 우리 자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중개사 법령이 견인 역할을 해드렸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이 간단하게 OT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내용을 제가 길게 안 하고 이제 이 책의 어떤 부분을 제가 주안해서 만들었는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책을 만든 사람이잖아요. 여러 번 이제 보고 준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기본서를 만들었고, 이 기본서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방향을 잡을지 제 책의 특징을 함께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기본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상누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모래 위에 쌓은 탑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건 무너지기 너무 쉽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올라가도 아주 단단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OT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영상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실제 수강생분들은 제가 되게 크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 몸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지금 굉장히 고중량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기본이 너무 튼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전에 중량이 올라가지 않았고 다쳤어요. 계속 아프고 다른 데가. 근데 기본을, 그 코어, 뭐 혹은 기본적인 스트레칭, 너무너무 필요한 준비 동작들을 항상 따뜻하게 예열을 하면서 잘 하다 보니까 무게도 잘 오르고 절대 다치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겪으면서 모든 원리는 다 비슷하구나. 기본에 충실하고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중개사 법령도요, 이번에 첫 순환이잖아요. 첫 순환에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사람인 이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본서 책을 보시고선 쭉 따르르 이렇게 봤는데, 뭐 너무 쉽는데? 이거 뭐 이런 걸 왜 어려워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학원을 왜 오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오실 이유가 없고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예. 그래서 어쨌든 이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뭐가 나올지, 뭐가 중요한지, 이거는 사실은 강사들이 짚지 않으면 초시로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한 10개년을 시험을 매년 봐가지고 매년 떨어지지 않는 한 볼 수가 없어요.
보이는 수준이 달라요. 이게 보여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가 철저하게 분석해서 뭐가 중요하고 올해 어떤 게 나올 것 같은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저희의 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저희를 믿고 오신 거고요. 또 이제 저도 공부를 해봤잖아요.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했을 때 선생님을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갈 수 있는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매주 열심히 준비해 올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가 좀 빠졌는데 지엽적인 부분까지 최대한 기본서에서 많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요약서나 문제풀이, 객관식 문제풀이집 갈 때는 각각의 커리큘럼에 맞게 또 필요한 걸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죠. 문제풀이 때는 시험을 이제 볼 때 어떠한 뭐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푸는지 문제풀이 요령도 알려드릴 거고, 요약집 때는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못 외우시면 큰일 나요 같은 것들 조금 경각심을 드릴 수 있는 절차도 거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서는 어쨌든 한번 쭉 훑는다. 그래서 제가 기본서에서만 이번 과정에서만 말씀드릴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도 적잖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강사 입장에서 말씀드리긴 조심스러운데 빈출 지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기본서에 한 번쯤 공부하시고 복습 정도는 한 번씩 꼭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바로 토픽 1부터 이제 그런 조문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조문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죠. 3단 구성이라고 해서 제가 입문 강의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행 규칙이 국토교통부 령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법이니까 규칙이 이쪽에 대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령은 이제 시행령이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댔죠? 법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법률만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까지 다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 함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 한두 문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여기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서 평소에 보지 않았던 지엽적인 호목,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입문 강의 안 보셨다고 하신 분들 위해서 혹시 몰라서, 자, 조문의 구성이 조항, 호, 목 이렇게 구성되지 않습니까? 몇 조에 몇 항, 그리고 몇 항에 몇 호, 또 몇 목, 이렇게, 이게 최하위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위에요. 몇 조인데 몇 조를 문제를 내면 너무 쉽죠. 몇 조는 우리가 조문을 계속 봤으니까 1년 동안 볼 거 아니에요. 이 몇 목 같은 경우는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기출이 되지 않는 한, 여기서 빈출이 되지 않는 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내버리면 35회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데서 말도 안 되는 게 한 문제 나와가지고 그냥 틀려라 라고 내는 문제. 이건 강사들도 딱 시험장 가서 보면은 못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는 과감히 틀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100점 맞기 위해 지금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 90점에서 95점은 맞으시면 충분하잖아요. 맞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은 이제 좀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최상급 문제, 벌이라고 내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 껴져 있으면은 수험생들 체감 난이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워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매년 분석을 해보잖아요. 제가 20개년을 뭐 몇 번씩 풀었어요. 근데 난이도 하와 중 문제가 60점 정도는 깔아줍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상위 몇 문제 껴있느냐, 이래서 이제 그 해에 말도 안 된다, 이제 이런 해가 되는 거고, 또 우리 35회 같은 경우 특징이 뭐였어요? 민법 문제가 한 8, 9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그냥 민법으로 내도 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두에 중개사법 강사지만은 민법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민법이 우리 연초에 다지시기 너무 좋고요. 또 이제 우리 2차 유예생분들이시라면은 꼭 민법을 뭐 합격을 하셨으니까 다시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쯤 시간 나실 때 이런 민법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씩은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동차생분들은 뭐 당연히 이 초반에 민법을 좀 주안에 많이 두셔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 민법을 뭐라고 하냐면 모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법, 모 해가지고 법에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이제 민법을 다 근간해서 파생돼서 뭐 특별법도 만들고 이러는 거라서 조문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민법만 잘 이해가 되면 거의 뭐 통달했다라고 봐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민법을 조금 초반에 집중하셔라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 넘어가서 2, 한눈에 보는 표 정리라고 해서 우리 학원이 이제 올해 타사에 비해서 이제 기본서가 굉장히 페이지가 수가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학원의 취지와 모토가 컴팩트하게 효율적으로 짧고 굵게 끝내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이 기본서가 지금
기본서인데 300페이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280페이지예요. 보통 이거를 제대로 풀었었으면 500페이지 이상 나옵니다. 보통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페이지를 줄이고, 그렇다고 또 내용을 그냥 막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인고의 과정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덕분에 이제 이번 시즌에 흰머리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네. 흰머리가 맞바꾼 이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효율적으로 컴팩트하게 줄이려는 방법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표 정리. 제가 컴맹인데 이 표를 만들고 이 내용을 넣어서 맞추느라고 굉장히 시력이 한 0.1 정도 줄어든 느낌이에요. 그거랑 이제 맞바꿨기 때문에 여러 개랑 맞바꿨네요, 제가. 그러니까 이 표를 정리를 했으니까 이걸로 컴팩트하게 또 보시면 매우 좋을 겁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 포인트 요약서 기출문제집이랑 같이 나갈 건데요. 그때 이제 제가 표 정리를 많이 위주로 해서 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서 때는 좀 풀어서 공부를 해버릇 해야 돼요. 그래야 문장으로 구성을 안 해도 여러분들 이해가 돼 있어야 표를 구성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중개사법령은요, 말장난하는 과목이에요. 조문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글자 하나, 단어 하나, 뭐 문장의 일부를 조금만 틀어도 그냥 현저하게 답이 바뀌어버리는, 그리고 오답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문들이 굉장히 다수 출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를 무조건 처음부터 외우고 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미리 강조합니다. 조문을 위주로 꼼꼼히 보세요. 기본서 과정 때는 조문 위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조문을 강조하는 건데, 기본서는 조문을 쭉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조문을 수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문을 왜 책에 수록했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토픽 10을 본다 이러면 거기에 제 몇 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 토픽 공부할 때마다 여러분들 여기 사이트 가서 볼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조문을 쓰고 그 조문의 제목까지는 구성하되, 이 나머지 조문의 내용들을 풀어가지고 제가 이제 요약 기본서에다가 나열을 해드린 건데, 혹시라도 정말 조문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급적 지금 공부하는 초기에는 이 조문이랑 친해지시면 너무 좋아요. 결국에는 시험 문제가 다 조문에서 출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40문제잖아요. 여기서 이제 파트 1이 뭐냐면 법령이죠. 중개사 법령. 그 다음 파트 2가 뭐예요?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죠. 그리고 파트 3는요. 실무잖아요. 이 실무가 이제 조문이 비중이 작아요. 말 그대로 실무니까. 물론 이제 뭐 경매 매수신청 대리는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규칙이 또 있고, 뭐 이제 대법원, 우리 대법원이 아니라 우리 법원에 이제 관할로 해가지고 또 등록해야 되는 그런 규칙들도 있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뭐 경매니까 배당이나 이런 순서도 알아야 되고, 또 집행에 관련된 부분도 좀 알아야 되고, 경공매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실무 쪽은 결론적으로 계약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법이 다 치중돼 있죠. 다 법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법조문이랑 친해지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조문을 어려운 거를 공부했다가 나중에 이 기본서를 보면 훨씬 이해가 빠르고, 이렇게 풀어놨구나, 이렇게 쉽게 설명해 놓은 거구나, 이게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기본 강의를 굉장히 늦게 시작하신다 이러면은 이제 그 방법은 좀 패스를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12월, 1월부터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오고 계시는 수험생분들이시라면 조문도 한 번씩 좀 찾아보면서, 책에 이런 것들, 이런 조문들이 여기 이렇게 실린 거구나,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제 말 잘 듣고 따라오세요. 자다가도 떡이 떨어진다, 이런 말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자, 판례는 사실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또 판례가 많이 나오는 과목 중에 하나가 우리 중개사법령입니다. 특히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매년 출제되는 게 이런 판례를 기반해서 문제를 변형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판례는 중개사법령에서도 많은 판례들이 있기 때문에 판례들을 지문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따로 판례를 구성했다는 점 미리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OT는 이제 이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이 내용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좀 편지 아닌 편지를 쓴 거예요, 저자로서. 근데 이제 좀 나쁘끄러운 얘기를 잘 못하거든요. 좀 부끄러우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책 다 받으셨잖아요. 이제 한번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제 편지, 여러분들께 쓴 편지니까 한번 보세요. 저도 이제 그 긴 시간에 힘들었다, 여러분들 꼭 힘내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파트 1 1장 총칙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토픽을 1부터 100까지 구성했어요. 이제 저만의 구성 방식이고요. 이거 요약서나 이제 기출문제집에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토픽 1부터 보고, 제가 이렇게 토픽을 만든 이유는요, 저는 굉장히 시각화, 수치화, 가시화 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이 목표 달성률이라고 하잖아요.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총 몇 페이지 중에 몇 페이지를 갈 겁니다 보다는 토픽 100개 중에 몇 개를 할 거고 토픽 몇 가지 갈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는 토픽 몇 가지 할 거니까 한번 이 정도 한번 뭐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미리 기본 강의 말씀드리지만은 이러실까봐 말씀 안 드리려고 했지만, 기본 강의는요, 예습하지 마세요. 예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효율성이 높지 않아요. 내용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습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 강의는요, 복습을 해주세요. 복습. 예습 말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매주 끝날 때 마지막 강의 한 10분 정도 할애해서 그날 배운 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지난주 거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함께 풀어볼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3단으로 우리가 같이 한 주차를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토픽 1 들어갈게요. 연역과 법적 성격인데요. 자, 항상 모든 법은 1조에 뭐를 규정해 놓습니까?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제1조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우리가 시험을 위한 공부니까 지금 제가 뭐 세미나 오신 게 아니니까, 이제 이 토픽별로 제가 중요도나 기출 빈도를 최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토픽 1 같은 경우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하나예요. 거의 빈도가 거의 없어요. 별 5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유는요, 여기는 지금 기출이 20회 초반에 한 번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그게 마지막이고 10몇 년째 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 공부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라고 할 수는 없어요. 강사 입장에서 지금 기본 강의인데 다 해드려야죠. 근데 이제 제가 요약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그러니까 한두 마디 하고 넘어가겠죠? 왜냐면 기출이 없으니까 요약할 게 없어요, 지금 여기는. 그리고 이건 요약이 이게 끝이에요. 이 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요, 거의. 그래서 한번 조문을 읽어보고 제가 포인트 짚어드리고 넘어가는 쪽으로 토픽 1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죠. 자,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요, 여기 있는 문장을 좀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을 보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마 넣을 것 같아요. 왜냐면 토픽 1부터 쭉 넣는 게 제 순서니까. 그래서 뭐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혹은 건전하게 육성한다 이런 단어들을 다 바꾸는 겁니다. 뭐 공인중개사를 위한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지 뭐,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이건 조문만 외워두면은 거의 이 토픽 1의 커버는 끝난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러면 두 문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두 문자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는 조금 부득 만들어 드릴게요. 왜냐면 그냥 두 문자 적용해서 6글자가 다 안 들어갔다 이러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전중건 육경이다. 네. 자, 뭐 우리 태진아 씨의 가수 태진아 씨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옥경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제가 뭐 그 정도까지 나이가 들진 않았어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 노래를 아는 나이 때는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경이 대신에 육경이를 쓰시고요. 자, 여기다가 전중건 육경이 이렇게 하나만 써놓으시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전문성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 다음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렇게까지만 외워두시고, 그럼 이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나왔다. 올해 시험을 봤는데. 그럼 이제 이 전중건 육경을 넣어요. 이게 다 들어간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이 조문을 다 외우라고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계속 눈에 보다 보면 1조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익히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하나 드릴 것은, 이게 지금 7장으로 했는데 제가 이게 6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7장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조문은 그대로인데 이제 7장을 삭제해서 지금 6장으로 바뀌었다. 이 부분만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이렇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 조문이 공부해야 되는 게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이 조문입니다. 이걸 뭐 몇 개 조문이다 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법령, 범위, 순서 이건데요.
우리 법령은 우리 크게 아까 우리 입문 강의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 법령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의 범위도 이렇게 한번 입문 강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적용 순서를 조금 아시면 좋은데요. 이제 법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헌법이 가장 위에 있죠, 우리나라에서. 일단 법률, 명령, 규칙 이렇게 가고, 자, 이제 여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법 우선이에요. 자, 우리 민법도 민사 및 민사특별법 뭐 이렇게 나오죠. 그 중개사도 우리 뒤에 가면 중개실무가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나오죠. 자, 임대차 보호법도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 특별사법, 특별사법이고 이제 주택임대차도 특별법이에요. 다 특별사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이 경합한다라는 표현을 하죠. 법이 경합하면 민법과 뭐 우리 임대차를 지금 적용해야 되는 사안에서 임대차법이 경합한다라고 하면 임대차법이 우선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공인중개사 법을 가지고 다뤄야 하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안에서 공인중개사법과 뭐 민법이 충돌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부의 상법적인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크게 기출에서는 좀 멀어지니까 제가 길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1조의 이념은 뭐 이런 목적이다라는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짚어드리는 부분들만 제가 별표 치거나 따로 메모하거나 여러분 너무 중요하면 이런 거는 반드시 적어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게 이 법의 목적이었잖아요. 아까 전중권 6경이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당연히 이런 목적들,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공인중개사 법의 목적이니까요. 그죠? 그 다음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 이런 내용들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겠다. 왜?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이바지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돈 받잖아요. 일반 대중들한테. 그쵸? 그리고 우리 부동산 관련된 정책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우리가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뭐 기본서에서 이런 내용들은 뭐 다 읽을 필요는 없어요. 그죠? 중요한 부분만. 자, 이제 여기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중개업에 관한 기본법, 일반법이라고 해서 성별, 연령,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법이다.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의 특별법적 성격, 이제 이 부분 간단하게 좀 보면 제가 아까 미리 설명을 해놨는데 민법과의 충돌이나 대립할 때 중개업 분야에서는 해당 분야의 기본법인 공인중개사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자, 이 정도만 형광펜으로 꺽쇠 하나 좀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로 적용하여 법리를 보충한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게 여러분들 부동산 계약서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직접 쓰시지는 않았겠죠. 이제 계약을 해보신 분을 보시면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이 계약을 할 때 계약서의 맨 끝줄에 뭐라고 쓰냐면 본 임대차 계약 혹은 본 매매 계약에서 기재하지 않은 사항들은 민법 및 기타 부동산 거래 관리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임대차 같은 경우는 임대차 보호법 및 기타 사항은 민법에 따른다 이런 내용은 관례상 거의 다 씁니다. 이제 그게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일일이 다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들은 이런 걸 준용한다라고 다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에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되지 않았으면 후순위로 적용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불법행위가 있죠. 민법에. 민법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있는데 750조. 근데 중개 업무에서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해서 중개행위를 했잖아요. 지금 중개업을 적용을 받아야겠죠? 그럼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해야 될 때는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아니고 손해배상 책임에 따른 중개사법에 적용한 30조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민법과 충돌한다기보다는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세계관 안에서는 이쪽에서 행한 행위들은 특별법적 성격으로 공인중개사 법을 먼저 준용하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상법의 특별법적 성격도 유사한 그런 로직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뭐 기업 등과 거래를 규율하는 법이 상법이에요. 그렇죠? 상인과 상인, B2B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래서 민법에 대한 이건 특별법이고 상인에 관한 일반 규정이 상법, 총칙형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라고 우리 중개업도 일부 상행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법인데요. 국내법은 이제 이거는 조금 별표를 하나 정도는 치시면 좋아요. 뭐 제가 색깔을 또 구분을 할 거지만 이 정도 별표라면은 그냥 외워두는 정도, 그냥 한번 봐두는 정도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형광펜 막 붉은 걸로 빨간색으로 막 치면은 이거는 무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요약을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하려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중개사 제도의 시험을 합격하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미국인이 와가지고 나 피터입니다 막 이러면서 나 USA 우리 아메리칸 뭐 그릿 알죠? 우리 아메리카 최고예요. 나 미국에서 리얼 에스테이트 중개업 땄어요. 한국에서 쓸 수 있어요. 막 이래요. 그럼 이제 한국인들은 이제 콧방귀를 끼는 거죠. 야, 너 피터 한국 와가지고 공인중개사 학원 한번 다녀봐라. 너 시험 봐라. 6과목 한번 보면서 피똥 한번 쏴봐라. 너 네가 지금 햄버거만 먹다가 지금 너무 편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 공인중개사 법령 공부 한번 해봐. 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어도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중개사 시험을 합격해야지 우리나라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피터가 이제 실제로 피터는 몰라요. 이 피터라는 사람이 왜 미국에서 이제 중개사 자격증이 있다고 한국에서 중개업하면 어떻게 돼요? 국내법을 처벌받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처벌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물론 그때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거는 그 외고요. 저는 이제 우리 중개사 여러분들 합격만 시키면 되니까 저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그 효력이 미치는 건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영토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법에 따라서 합격한 자들만 할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외국인들에 관한 규정이 이제 뒤에 또 나오기도 하고요. 외국인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좀 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실제로 출제가 가끔씩 되기도 합니다. 토픽 1에 있는 걸 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른 쪽, 다른 뭐 결격사유나 이런 쪽에서 같이 문제를 혼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굉장히 느리게 가고 있잖아요, 지금. 기본 과정이라서 이렇게 좀 페이스를 맞추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 중개사법 너무 쉬운데, 너무 기본적인데, 이렇게 보실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첫 강이니까, 그쵸? 우리 좀, 물론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높여야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체법은 뭐냐면, 권리와 의무를 규정했다, 뭐 다 좋은데, 절차법이랑 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절차법은 절차에 따라서 그냥 그 내용만 보는 거고요. 실체법은요,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본다. 이 정도까지만 그냥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법이다. 이제 이것도 별표 칠 것까지는 아닌데 설명만 그냥 간단하게 들으세요. 자,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부가권자, 징수권자, 처분권자, 무슨 권자가 나와요. 자, 자격을 뭐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라고 하죠. 이 권자들은요, 이제 주인공들이에요. 앞으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지겹도록 볼 자들. 자, 국장이라고 앞으로 표현할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뭐 벌써부터 국장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뭐 이분은 혹시 뭐 우리 미장, 국장 해가지고 이제 미국 주식장, 국내 주식장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면은 국장이면 최소 유예인데 지금, 그쵸? 너무 제가 전곡을 찔렀어요. 아무튼 국장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앞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 자, 이 시도는요, 이제 행정구역을 이제 단위를 나눴을 때, 이 시도, 서울특별시, 경기도, 뭐 이런 정도의 급, 같은 급을 묶어서 이제 시도지사라고 하는 거고, 이건 시장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같은 시가 아니죠, 지금. 이거는 행정시가 훨씬 낮은 단위예요. 그래서 시를, 어떤 데는 시가 없으면 군밖에 없는 데가 있잖아요. 제일 상위 행정구역에 행정력이 부족한 곳들. 어디는 구.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서울처럼 이렇게 행정구역이 큰 곳은 구로 나누겠죠. 근데 다른 데에 시로 특례시 같은 데 말고 그 아래 단계의 시들이 행정구역이 좀 약한 곳 이런 데 이제 묶어서 시군구청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울시장은 여 위에 있는 거고요.
여기는 지방의 소도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죠. 우리 구청장급이니까. 자, 이것도 전 처음에 공부할 때 몰랐어요. 강사할 때 모르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몰랐다고요. 처음에 공부할 때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행정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쪽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같이 이런 거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단 지식을 우리 쌓는 시간은 아니지만 수업만을 위한 공부도 물론 좋아요. 근데 지식도 같이 쌓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이거 금방 이해됐잖아요. 이런 것들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 공법적인 주체라는 게 공법이 뭐냐면 퍼블릭. 공공연한 법, 그러니까 공식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처분도 하고 뭐 어떤 지도도 하고 형벌도 주고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법적인 것과 혼합돼 있다. 그래서 혼합법이라고 하는 거고, 자, 공법과 사법의 중간 단계 정도에 있다. 이래서 이제 중간법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법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지도 감독도 받고 처분을 받지만 법의 제정 목적 이런 것들은 또 경제법적인 요소도 함께 혼합되어 있어서 사회법적 성격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세 주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처분을 하고 공법적인 성격도 있는데 사법적인 부분도 있고 또 경제법적인 요소도 혼합되어 있다 정도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이 토픽 1은 이 정도로 이제 갈무리를 할게요. 토픽 1에서는 사실은 뭐 아까 제가 별표 쳐드린 부분 있죠? 그 정도랑 그 법의 목적 정도만 보시면 끝이에요. 자, 토픽 2, 여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뭐 그렇다고 난이도가 높진 않은데요. 자, 용어의 정의 있죠?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 형광펜 굵죠? 붉은 굵은 색이에요. 자, 이거는 형광펜을 좀 쳐주시고 제가 별 5개까지로 구분을 보통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별 3개 정도? 왜냐면 여기가 이제 1이 있잖아요. 1과 2가 있거든요. 1, 2 합치면 별 5개예요. 왜냐면 매년 그냥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공부하신 거 지금 이번 시간에 공부하신 거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무서운 게 아니지. 얼마나 기뻐요. 지금 이렇게 그냥 들었는데 한 문제를 맞추네. 그렇죠? 물론 맞추는 것은 여러분 1년 동안 공부해서 모진 난관들을 다 이런 걸 다 변형하고 꼬우고 막 맞네 틀리네 죽으네 사네 아 힘들어 좋아 뭐 이러면서 다 거쳐야 최종 시험을 봐야 이제 합격을 하는 거지만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오는 거는 명실상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문 먼저 같이 볼게요. 제가 항상 조를 구성해 놓는다고 했죠. 자, 여기는 용어가 어떤 식인지를 공부하는 거고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하는데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자, 이거는 뭐예요? 항 배웠잖아요. 그쵸? 이건 뭐예요? 조 그러면 조, 항, 호, 목 있죠? 목은 가목, 나목, 다목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게 뭐겠어요? 호예요, 호. 1호. 1호라고 있는 거예요. 자, 1호. 제2조에 1호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그냥 기출입니다, 여러분. 이 조문이.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지금 제가 끊어서 읽었어요. 매매, 교환, 임대차 이건 아시죠? 사고 팔고 바꾸고 빌리고 그죠? 그 밖의 권리. 이 그 밖의 권리가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이지. 이게 세부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로 나눠서 구분을 해놓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기출에 나오는 것들을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여기 별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공부 방식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고 있어요. 기본 강의 1강이니까. 자, 이걸 뭐라고 해요? 득실 변경, 얻고, 잃고, 바뀌고, 그렇죠? 권리가 누구는 사면 누구는 그걸 팔겠죠. 그럼 그 사람들은 잃는 거고 그 사람들은 또 얻는 거예요. 그럼 또 교환할 수 있죠? 교환하는 건 뭐예요? 권리가 변경됐죠. 네, 그렇게 뭐 예를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저당을 어쨌든 빌리고 바꾸는 거니까 그 권리를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득실 변경이라고 씁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괜히 지금 빗대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한다. 자, 알선한다. 알선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지금?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걸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를
중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개. 자, 중개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 이걸 중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제가 문제 낼게요. 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잖아요. 중개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중개업은 틀렸어요. 중개업은 용어가 따로 있어요. 이게 중개사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조문을 명확하게 알고 가자. 결국엔 조문에서 바꾼다. 한 단어 한 글자로 바꾼다. 아주 소위 말해서 더럽지만 이거 제대로 알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근데 웃는 분들은 그냥 이게 앞에 계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뭐야 너무 쉽네 이러면서. 제가 이제 작년 36회를 문제를 당일날 받고 풀었는데 97.5가 나왔거든요. 한 문제를 틀렸어요. 뭐 부끄럽다고 하면 부끄러운 건데 전혀 안 봤던 신유형의 패턴이 나왔어요. 중개실무 쪽에서. 제가 총평에 써놨는데요. 그런 거 그냥 틀려도 돼요.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아주 세부 규칙에 있는 내용이었더라고요. 그건 저도 못 본 거고 다른 강사님도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다들 어렵다고 이제 뭐 총평을 남긴 것 같던데 그 문제 빼고는 나머지 너무 쉬웠어요. 97 정도 나왔어요. 그 정도 맞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잘 따라오시라고요. 자, 잠깼죠? 자, 중개라 함은 결국에 중개업이라 이게 뭐라고요? 중개. 그래서 이게 중개인데요. 자, 그럼 중개를 어떨 때 중개를 보는가? 이 요소가 중요하죠? 그쵸? 우리가 중개를 어떤 사람들이 중개를 하는 건데, 뭐가 중개라고 하는 건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관적 의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닐 것. 자, 이게 이제 판례가 있어요. 판례. 쓰지 마세요. 뒤에서 다뤄드릴 거예요. 주관적 의사로 이게 중개네 아니네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는 뭐예요? 객관적이어야 되냐는 거죠. 사회통념상. 이게 한마디로 사회통념상 객관적이냐, 객관성을 띈 것이냐, 중개로서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여기 써놨네요. 사회통념상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이게 다 이어지는 얘기거든요. 자, 이 요소들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뒤에 판례에서 한번 보고요. 그래서 이제 용어를 이제 해설해 볼게요. 그래서 법정 중개 대상물, 거래 당사자, 권리 이런 게 있죠. 자, 우선은 이제 중개 대상물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다음 강의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이 다 배울 건데, 법적으로 정한 중개 대상물. 나라에서 이건 중개 대상물이라고 인정해 준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인 걸 중개해야 이게 중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중개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런 것들 권리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를 한다 했죠. 중개를 할 때 주관적 의사로 이게 중개네 아니네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본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을 정해진 것을 중개해야 이걸 중개로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가 성립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는 중개 대상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좀 밑줄을 갈게요.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이어야 한다. 그래서 법률에 따른 토지, 건축물, 기타, 정착물, 그 밖에 정착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개 대상물 종류 뒤에서 나오니까 뒤에서 볼게요. 지금 여러분 과부하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용어, 이 중개는 중개 대상물을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해 주는 것. 그때 이걸 중개라고 한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띄어쓰기 죄송해요. 자, 이제 중개 대상물은 우리가 6개라고 제가 이제 나중에 정할 거고요.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토지, 건물, 기타 그 밖의 정착물,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목, 광업, 재단, 공장, 재단이 있어요. 지금 밑줄 안 쳐도 돼요. 밑줄 안 쳐도 돼요. 뒤에서 다룰 거예요. 힘 빼지 마세요. 자, 이렇게 6가지가 법정 중개 대상물이 있다. 뭐 실제로 나눌 땐 5가지인데 저는 이제 이것까지 6개로 그냥 부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소가 또 뭐예요? 중개 대상물을 중개해야 되고 거래 당사자. 그 다음에 이건 용어를 정리하는 거니까 권리를 이전한다. 그리고 권리를 취득한다. 이걸 이제 우리 중개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권리 이전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뢰를 받을 때는 자, 뭐냐? 권리를 이전한다가 누구예요? 매도, 임대. 그쵸? 내 권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권리를 이전하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도 계속 나올 건데요.
권리 이전 의뢰인입니다. 권리 취득 의뢰인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지금 기본 단계에서 잡아가 주시길 바래요. 자, 다음 이제 취득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권리를 내가 갖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쵸? 취하여 득한다, 얻는다. 그쵸? 그러면 권리 취득 의뢰인이라고 해요, 이거는. 누가 되겠어요? 매수인, 임차인,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취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래 당사자라고 합니다. 거래 당사자는요, 계약서에 이름 쓰는 사람들, 최종적으로 권리를 얻고 잃고 하는 사람들, 득실 변경하는 계약서에 쓰는 당사자들, 이 사람들 거래 당사자라고 합니다. 용어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기본 과정에. 저 이거 요약서 가면, 뭐 문제풀이 가면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이런 거 설명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기본 단계니까 하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법적으로 정한 중개대상물을 이어야 하고 거래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권리를 알선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권리들 중에 중개가 될 수 있는 대상의 권리들이 있고 중개가 안 되는 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것들을 뭐냐, 결국에는 시험에 나오겠죠. 이게 중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뒤에서 제가 중개 대상물 토픽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중개 대상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각자 따로 볼 건데, 여기서 그냥 겉핥기를 한번 볼게요. 소유권, 지상권. 자, 지상권이 뭐예요? 남의 땅 위에 뭔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지역권도 뭐 유사하죠. 전세권도 유사해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는 너무 다르지만 그냥 큰 틀로 보면, 자, 저당권 아시죠? 뭐 이런 가등기 담보권, 이런 임차권, 뭔가 담보를 하거나 빌려주고 이런 것들.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유치권은 지금 여러분들 기본당이 기초적으로 볼 때 설명할 때는 너무 어렵겠지만, 간단하게는 그냥 유치권 행사 이런 거 뭐 플랜카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 번쯤 살면서. 그냥 어떤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해서 그걸 점유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사권. 법정지사권은 지상권이면 지상권이 왜 법정이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민법이 중요한 건데, 법에서 그냥 정해버린 규정 내에 따라서 지상권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의 땅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존재했고 이 주인이 동의를 했는데, 이 토지가 주인이 바뀌어버리면서 여기에 사용 수익하는 자가 공교롭게 이 사람이랑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권한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권리, 건물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주는 게 법정 지상권이에요. 근데 원래 지상권 설정은 그냥 지상권이라면,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토지 주인이 있는데 여기다가 건물을 B라는 사람이 와서 짓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의 땅 위에다가 좀 월세도 내고 내가 지상권 설정해가지고 합법적인 권리를 득해서 좀 지을게요 라고 해서 이제 지상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쵸? 근데 이 법정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요건들을 충족해서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변한 거. 법에 정해진 이런 권리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알선이 되는데요. 자, 유치권은 성립 단계에서는 안 돼요. 너무 어렵겠다, 지금. 그쵸? 근데 성립 단계는 우리가 성립은 중개할 수가 없어요. 자, 유치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쵸? 환매권도, 환매권은 뭐냐면 A랑 B가 있어요. 자, 지금 A가 B한테 팔았어요. 10억에.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환매 조건인데, 환매 조건부 매매 계약인데요. 이제 B가 몇 년 있다가 다시 이 A한테 지금 판 걸 다시 사는 조건으로 환매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환자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할 때는 미리 사전에 약정을 하거든요. 환매를 우리가 사고 팔고 하니까 언제 시점에 난 다시 행사할 거야. 환매권 행사하는 건 우리가 중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유치권 환매권을 다 중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보는 거라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담았는데 뒤에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유치권은 행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유치권을 이전할 수는 있는데 성립하는 단계에서는 중개 대상의 권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개는 알선할 수 있냐 없냐인데요. 지금 이제 환매권도 나머지는 그냥 환매권 서로 계약서 쓰게 해주고 이런 거 알선할 수 있죠. 근데 환매권을 행사할 때 나중에 매매를 할 때 이 조건을 행사할 때는 그때 그냥 이 사람이 주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형성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것도 민법이 중요하겠네. 자, 근데 형성권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미 그 권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A랑 B랑 이렇게 샀어요. B가 조건을 걸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5년 있다가 나 다시 산다. 이 조건부, 환매 조건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둘이. 그쵸? 그리고 이 5년 있다가
이 체결하는 계약은 우리가 알선을 해줄 수 있다고요. 근데 5년 있다가 얘가 우리 계약서에 미리 써놨지, 등기 내가 쳐놨잖아, 5년 있다가 환매 조건부로 산다고. 그러면 이제 환매부 이게 양도 주장했어요. 이거는 미리 약정했죠. 그리고 내가 그냥 말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필요 없이 내가 권리를 주장하면 그 권리가 형성되는 것, 이걸 형성권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실무를 또 예를 들면 보증보험. 자, 보증보험 많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보증보험을 받아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개에서 초보하시는 초보분들은 뭐 그렇게 알고 있어가지고 막 계약서 쓸 때도 뭐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를 뭐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웃으면서 따로 이제 공동중개 때 불러가지고 대표님 이거 그 형성권이라서요 보증보험은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임차인이 그냥 본인이 선택에 의해서 본인이 보증보험 들면은 그냥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 보증보험의 권리가 형성돼요. 형성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들은 자 동산질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질권을 쉽게 말하면 이제 아저씨의 이제 원빈 있죠. 거기서 그분이 하는 거기서 역할에서 뭐예요? 나 전당포 한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전당포가 물품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담보를 내어주는 거,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질권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담보 잡으면 뭐라고 해요? 저당권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그래서 동산이란 말이 쓰는 거예요, 앞에. 그 동산질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이랑은 딱 봐도 안 친하잖아요, 지금. 이 질권은 돈이나 기타 이런 동산을 가지고 담보 잡는 거예요, 질권은. 그러다 보니까 이건 중개대상 권리가 안 되죠. 왜냐하면 돈이잖아요, 돈. 그리고 분묘기지권. 이거는 형성부터 이전까지 아예 그냥 우리 민법 공부하신 분들 187조 뭐예요? 등기를 요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 그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어떻게 대상 권리를 어떻게 알선을 해요? 그렇죠? 못하고. 자, 이제 이런 것들 공업 소유권이 이제 옛날 말인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공업소유권 밑에다가 여기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이런 걸 그냥 뭉쳐서 공업소유권까지 해가지고 지식재산권이라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거 뭐예요? 다 무형의 권리죠. 무형의 권리들이잖아요. 광업권, 이건 뭐냐면 이제 광물 채취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건 이제 뭐 거의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알선하고 할 수 없다. 어업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뭐 바다에서 뭐 이런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일단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보고 가세요.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요약서 또 계속 보면서 또 새롭게 공부하실 거고요.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개라는 게 단어가 너무너무 뜻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소가 뭐예요?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들. 중개가 개입될 수 있는 행위, 채권과 물권 행위를 포함한 법률 행위를 말한다. 자, 채권, 물권까지 여기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채권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 그러니까 그 특정한 채무 관계를 지니고 있는 자들끼리만에 갖고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 채권자, 채무자가 따로 있는 거고요. 물권은요, 소위 이제 뭐 등기에도 찍히지만 뭐 안 찍히는 것들도 이제 유치권 같은 것들 찍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채권보다 항상 힘이 센 것을 물권이라고 하죠. 이것들을 포함한 법률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법률 행위라고 했죠. 지금 법률 행위. 보면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 우리 좀 전 용어의 종이에서 이거 득실 변경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밖의 권리, 제가 그 밖의 권리 발표 막 했었죠. 이게 그 밖의 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 밖의 권리들이 뭐뭐 있는지를 이제 문제를 묻는 겁니다. 자, 중개 용어에서 자, 우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득실 변경하죠. 그다음 또 뭐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하는데 거기서 중개 대상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이런 걸로 감을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우리가 중개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지지전저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권리들은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왜? 이거 질권 있어요? 질권 없잖아요. 질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질권은 동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보면 다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동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비록
금전 채권이 부수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어쨌든 주된 건 뭐예요? 우리 주물, 종물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민법에서도. 주된 계약, 종된 계약 이러고. 주가 뭐냐 이거예요. 주가. 그래서 이걸 주로 하는 계약, 이걸 주된 권리로 기준해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된다. 근데 그러면 물권인데 이거 유치권은 왜? 뭐야? 된다는 건데 이거 뭐야? 아까 제가 유치권은 성립은 안 된다고 했죠? 자, 유치권이 성립하는 것은 우리가 중개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도 성립되는 게 우리가 임의로 뭐 어떻게 바꾸는 게 아니라 주인이 바뀌었어. 그럼 여기 건물주는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 당연히 법에서 정한 대로 지상권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뭘 알선을 해? 우리가 알선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보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도 성립 단계를 우리가 중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틀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양도만 중개 대상이 된다고요. 그래서 환매권도 양도. 그래서 이제 여기랑 아까 환매권 제가 설명한 거 헷갈리실 만한 게 행사. 자, 환매권을 양도하는 건 자, 내가 아까 B가 팔았다가 5년 있다 사기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기로 한 권리를 파는 거예요. 그게 양도고요. 이 행사는요. 형성권. 내가 5년 됐다. 야, 갖고 와. 내가 다시 살 거야. 그쵸? 이건 형성하는 거, 형성권. 이건 실제로 그 당사자 B가 야, 나 쓸 거야. 갖고 와. 다시 팔어. 약속했잖아. 그게 행사예요. 이건 중개를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형성권인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양도하는 거는 우리가 뭐 파는 거예요, 이 환매권을. 이건 팔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지상권도 다 양도할 때, 유치권도 양도할 때는 유치권 자체만 양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유치권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양도하면서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따라가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개대상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치권이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다. 용어의 정의가. 그러면 유치권 행사, 유치권 성립하는 단계에서 중개할 수 있다. 유치권 성립을 중개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틀려요? 성립은 중개행위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 토픽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매권도 예를 들면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은 중개행위의 개입 여지가 있다. 안 되지. 환매권은 자기 그냥 행사하는 건데. 그쵸? 자, 이 증여 같은 것도요. 우리가 증여를 알선하나요? 상식적으로요. 예, 그렇지 않죠. 이걸 우리가 중개해가지고 보수받냐고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상속, 공용 수용. 이제 공용 수용이 뭐냐면은 이제 땅을 흡수하는 거. 국가에서. 기부 체납. 기부 체납은 뭐냐면 이제 땅 소유주가 있는데 여기를 뭐 이제 어떤 뭐 도로를 내야 되거나 뭐 큰 단지를 지어야 되는데 나라에서 계속 이 땅을 팔으래요. 그럼 보상을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자기 땅 주인이 여기를 땅을 팔고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로 해서 체납을 받는 거예요. 경공매 같은 거. 자, 경매나 공매는 법원에서 권리를 이런 절차를 통해서 세탁을 해서 절차를 거치죠. 우리가 근데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님한테 저 중개하러 왔어요. 제 거 보수 얼마 주시면 되고요. 저 경매 물건 좀 넘겨드릴 테니까 좀 하세요. 안 되죠? 판사가 경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예요. 공매도 마찬가지로. 공매 기관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알선하는 게 아니에요. 중개 대상물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이것도 당연히 자, 여기 보시면 법정지상권 양도는 된다고 했지. 이건 지금 뭐예요? 성립이라고 써주시면 되죠. 자, 기본적으로 이 성립은 중개대상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환매권 행사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좀 써주세요. 여기는 지금 보면 이거 뭐야? 잘못 나왔나? 오타 아니에요. 유치권, 법정지상권, 환매권은 양도는 중개를 할 수 있고요. 법정지상권, 유치권은 당연하게 성립하는 이런 권리들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게 성립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중개하냐 이거예요. 막 임의로 막 짜맞춰요. 증여도 막 머리채 들고 와서 증여해 막 이러나요? 아니죠. 이런 것들은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뭐 공상판경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그런 거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공상판경. 여기 판결 안 나오지만 이런 것들 다 중개대상 행위가 될 수 없다. 판결을 중개해요? 어떻게 중개해? 말도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알선. 자, 우리가 이제 중개니까 알선을 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들을 매개해가지고 계약이 체결되도록 주선해서 일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제 판례 한번 볼게요. 자, 판례는 좀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판례를 한번 좀 별표를 쳐놓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빨간색 있죠? 빨간색으로 치는 것만 따라오세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 이제 중개 나왔어요. 그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를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하는 주관적 의사에 진정할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여부에 결정한다. 어디서 봤죠? 아까 앞에서 제가 중개 요소, 3요소 설명했죠? 판례예요, 판례. 계속 나와, 이거. 어디에선 계속 껴서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주관적 의사 X, 객관적 사회 통념 O 이렇게 쓰시면 되죠. 다시 정리. 주관적 의사 X, 객관적 사회 통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중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행위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쌍방입니다, 여러분. 쌍방으로만 항상 의뢰를 받아야 중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한쪽으로만 의뢰를 받아도 이게 중개다. 우리가 이 득실 변경 행위 해줬으면은 이걸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 이제 공동중개라는 걸 해요. 자, 손님을 내가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끼고 거래하는 경우보다는 실무상 이제 뭐 상대 쪽 부동산이 뭐 물건을 갖고 있는 매도 쪽이라든지 손님이 있는 매수 쪽이라서 나와 함께 우리 쪽과 서로 일방식을 대리해서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도 일방 당사자만 우리가 의뢰를 받는 거죠. 이런 것도 다 중개에 해당한다. 무조건 쌍방으로만 해야 되는 게 중개 성립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1번이 제일 중요해요. 1번 진짜 자주 나오니까 꼭 복습하시는 지문입니다. 강조했어요, 지금 계속. 3번. 3번은 그냥 뭐 한번 보셔도 되고요. 4번. 금전채권 매매계약 중개한 거. 자, 금전채권은 뭐예요? 동산질권처럼 혹은 뭐 우리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금전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건 중개가 아니다. 이걸 중개했다고 해도 중개사법에 적용된 중개가 아니야. 이건 따로 그냥 형사처벌하든지 알아서 해. 그런 내용이고요. 하면서 중개를 안 본다 이거예요. 그냥 요지는. 금전채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토지, 건축물, 기타 그 밖에 정착물, 임목, 광업, 재단, 공업, 재단 이거 공부하면 이제 중개대상물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5번 보실게요. 중개행위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중개행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자, 뭐 득실 변경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행동들이 뭐 강행 규정으로 이제 적용해 놓은 사항들이 있어도 자, 이거를 위법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중개행위가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중개행위는 맞는데 이 잘못한 거는 따로 처벌받아야지 이게 중개가 성립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잘못을 했어도 이 과정에서 잘못했어도 중개는 한 거야. 그러니까 중개는 했으니까 처벌은 따로 받아. 이런 내용입니다. 뭐 별표 칠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6번은 좀 보셔야겠네요. 자, 그 밖의 권리. 아까 그 밖의 권리 있잖아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있잖아요. 그 밖의 권리에서 우리 아까 잠깐 봤죠.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그래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좀 별표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아가 그와 같은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자,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판례가 이렇게 내용이 어려운데,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자,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이 저당권 설정하는 게 중개라고 볼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저당권 설정하면서 돈 주고 받잖아. 돈을 기반으로 하잖아. 근데 금전 소비대차인데 이 알선을 같이 했는데도 금전 채권 안 된다며 이 얘기거든요, 지금. 자, 이 얘기를 조금 보면은 자, 자, 중개사 A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뭐 저당권만 저당권만 알선해주는 이런 중개사들도 있거든요. 그 대출 막 그 해주시는 상담사들 껴가지고 이제 뭐 이런 쪽만 중개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우리 근저당 있잖아요. 근저당도 저당이죠. 이 차이점은요, 저당권은 금액이 딱 특정되는 거예요. 근저당권은 이제 업앤다운이 가능해요.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저당권의 일부인데요. 자, 이 중개사가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뭐에다가 해요? 담보를, 목적물을 부동산에서 설정하잖아요.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돈이 오가는 거잖아요. 그죠? 채권이 오가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해서 돈을 채권 채무 관계 설정하죠.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이 그 밖의 권리의 저당권은 중개 대상물이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열어놓고 왜 근저당권만 알선하고 있어? 이게 무슨 중개사야? 중개사 맞아. 중개하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해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올 게 이제 중개업인데 타인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걸 업으로 하는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나올 중개업에 대해서 미리 조금 맛을 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저당도 중개에 해당한다. 라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자, 이제 중개 행위의 성격. 그래서 여기는 간단히 이 부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행위다. 이게 뭐냐면 그냥 알선, 그냥 그 자체. 우리 어떤 법률 행위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실행위라고요. 그래서 좀 반대되는 용어를 보자면 뭐 중개 계약이나, 그쵸? 뭐 아니면 뭐 거래 계약이 있겠네요. 거래 계약. 뭐 흔히 우리가 계약서 쓰는, 이거는 법률 행위죠. 우리가 중개를 우리가 맡겠습니다 하고 중개 계약서 쓰고, 거래 계약은 우리 서로 매매든 임대차든 이 계약서 씁시다 해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거, 이건 법률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사실 그 자체. 자, 집 보여준다는 사실. 자, 우리가 보여주고 알선하기만 하지 지금 어떤 행위를 했어요? 안 했죠.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이 보조적 준비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가. 네, 그죠? 그 다음에 대리권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냥 행동할 수 있는 독자적인 행위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행위다라는 거. 사실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선 그 자체만 하는 것이지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법률 효과 X 이렇게 써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판례 하나 보면은 판례도 마찬가지로 뭐 사실행위 또는 준비행위의 성격을 띈다. 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중개업입니다. 중개업. 자, 중개업은 이제 2조에 3호가 있죠. 3호. 형광펜이 안 돼, 왜? 자, 3호. 자, 중개업이라 하면 아까 중개랑 달라요. 지금 중개업이랑. 중개랑 중개업이랑 어떻게 되겠어요? 헷갈리니까 이거를 계속 매년 바꿔서 내겠죠. 자, 중개라 하면 이렇게 하면서 이 설명을 넣고, 중개업이라 하면 이러면서 중개 설명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건 뭐로 외우냐면 다보업으로 외워요. 우선 중개업은 뭐예요? 중개업이니까 다보업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꼭 이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야 돼요. 일단 자기 혼자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자전거래예요. 자전거래. 자기거래고, 자기거래는 이제 위법이에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중개를 업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업의 정의가 중요한데요. 이제 반복성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일회성은 안 돼요. 그래서 1회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죠. 무상이나 일회성은 중개가 아니다. 이제 이거를 좀 쉽게 나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 요건이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을 것,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 중개를 업으로 할 것, 이 세 개가 요소라고요.
이 세 개가 성립해야만 중개업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상이나 일회성은 중개행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한 번 우연한 기회에 한 번 보수를 받았으면 이건 중개업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상이랑 반복성을 중시한다. 자, 지금 이거 다 동그라미 좀 같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안 되고 유상이나 반복성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 대행 컨설팅 또한 중개업이 아니다. 네, 이거 뒤에서 좀 자세히 다룰 거니까 여기서 좀 넘어갈게요. 자, 중개업 성립 요건. 자, 다시 세 가지를 쪼개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고 중개행위를 해야 되고, 중개를 부탁한 권리 이전이나 권리 취득 의뢰인,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한 용어가 나오죠. 두 번째는 범위는 중개 의뢰인이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한테도 가능하다. 위탁받은 수임인도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지 않아도 우리 집 내놓을 때 보면 누가 와요. 자, 저희 뭐 가족인데요 하면서 저희 부모님 건데 제가 내놓으러 왔어요. 뭐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다 의뢰할 때 본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요? 안 되죠? 아니죠? 다 다른 사람이 와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거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제가 자전거래.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직거래는 중개를 할 수 없고요. 타인의 의뢰가 없다면 중개대상물에 대해 반복적 계속적 영리행위를 하더라도 이런 중개업이 아니라 그냥 매매업이죠. 부동산 업을 하는 사람이죠.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은 알선을 해주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들을. 이건 그냥 자기가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중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을 경우 중개보수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중개보수 청구권은요, 계약이 체결된 때, 계약이 성립된 때에 청구권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중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중개보수도 못 받죠. 이건 그냥 여기까지만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 자, 보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래가 성립되었더라도 보수를 받지 않았다면 중개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을 것,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 그리고 반복성이 있는 업을 행할 것, 다보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개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안 받고 단지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받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받기로 약정했는데 못 받은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중개업에 해당하는데 못 받은 거니까 이제 이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죠. 근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했는데 그냥 받기로 약정만 했다, 이런 것들, 그냥 그친 경우, 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중개업에 해당 안 된다. 그 다음에 중개행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중개행위가 아니며, 자, 이거는요 뭐냐면,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이제 초과보수라는 항목이 있어요. 기본소니까 되게 자세히 하는데, 자, 보수를 초과하면 해서 받으면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위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 따로 돼요. 1년에 1천 이렇게 있고요. 자, 근데 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수 요율표는요, 상한선만 있지 하한선이 없어요.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어떨 때 그냥 어쩌다가 돈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처럼. 자, 이거는 그 하한선을 그냥 내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내가 안 받은 거 내가 자선사업 했다고 생각해도,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위법행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근데 계속 돈을 안 받으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잖아요. 이제 그건 중개업이 아닌 거지. 자, 그 다음에 관리대행이나 분양대행, 경매대리 등의 업무는 우리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해요. 이제 나중에 겸업을 배울 겁니다. 그때 이 합의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거지, 법에 따른 중개보수 요율표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자유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중개업이 아닌 중개업 외 겸업에 해당될 뿐이다. 자, 중개업을 규정하려면 중개업은 반드시 이 보수 요율이 있어야 돼요. 요율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는데, 자, 여기 대행하는 거 있죠. 관리대행, 분양대행, 경매, 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중개가 아니다 이거예요. 중개업이 아니라서 별도로 겸업으로 규정하는 항목들이라서 중개보수 요율대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듣고만 가세요. 일단 오늘 다 배울 수 없잖아요. 어떻게, 그죠? 그 다음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중개를 업으로 하는데, 그럼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업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이 아닌 물건은
중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이거 뒤에 중개 대상물 항목에 나올 거니까 그냥 짚고만 가요. 세차장 구조물, 권리금, 이런 동산, 자동차 이런 거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알선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업이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세요. 자, 뒤에 이제 제가 앞에 여러분 아까 앞서 세차장 구조물, 권리금, 뭐 자동차, 동산 이런 거 중개 대상물 아니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거 이제 다시 뒤에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뭐 어떤 중개를 업으로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 대상물을 업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형광펜을 치면 되겠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한 그것만 알선하면 된다. 이것만 형광펜 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상담이나 관리대행, 분양대행, 아까 위에 설명드렸던 판례 있죠. 경매 대리 이런 것들도 중개업은 아니다. 이제 겸업에 부수적으로 알선돼서 하는 거다. 예.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되게 쉬운 내용인데, 자, 중개가 매매만 했어요. 그럼 중개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 무슨 그지 같은 소리지 이게? 그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득실 변경 중에 아무거나 하면 중개업이잖아요. 물론 반복적으로 이제 보수를 받아야지만 이게 매매만, 어떤 중개사가 매매만 주구장창 했대요. 임대차 안 했대요. 그렇다고 중개업자를 안 볼 거냐 이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매매하면 더 좋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건 중개업에 당연히 해당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판례 한번 볼게요. 판례도 단지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면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 보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쵸? 두 번째, 컨설팅업. 아까 말했죠. 분양대행, 컨설팅, 경매, 뭐 대리 이런 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여기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자의 부동산 중개 행위가 부동산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부동산 중개를 했는데 컨설팅 행위를 메인으로 놓은 것처럼 하고 중개업,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돈 받고 컨설팅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중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영수증 끊어줘야 되니까 거기에는 컨설팅으로 왕창 끊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을 중개업자 아닌 걸로 봐줄 수 있냐 이거거든요. 중개업을 해당했다. 너 중개했잖아. 근데 명목상으로 컨설팅 한 거지. 거짓말쟁이네. 너 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연한 기회 단 1회 건물 전세계약 중개하고 보수받은 사실만으로는 볼 수 없다. 왜냐? 반복성, 이게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반복성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판례들을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까 OT 때 판례 엄청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이 판례가 바로 기출 지문들이에요. 이렇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연한 기회 단 1회 했는데 나머지 중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네. 이거 중개업으로 본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딱 알아야지. 아, 우연한 기회 단 1회. 에이, 반복성 필요하잖아. 이렇게 하고 딱 찍어내면 이제 여러분들 올해 시험 때 한 문제 맞추고 가는 거죠. 합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설정을 알선함을 업으로 하는 것은 그것이 설령 아까 제가 이렇게 봤던 내용이죠. 금전 소비대체 부수에서 이루어졌더라도 근저당 자체가 우리 그 밖의 권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저당권 설정. 이게 목적물 자체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픽 2까지 끝냈고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토픽 3 용어의 정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남았네요. 마지막 핵심 내용 정리. 핵심 내용 정리 간단하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업의 해당 여부. 자, 반복, 계속성, 영업성. 자, 반복성과 계속성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반복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유무와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등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판례 지문인데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문제 나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연한 기회 1회 뭐 이런 걸 사례 문제로 줄 수 있겠죠. 예.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걸 가지고 사례를 하나 드릴게요. 자, 아파트 A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단지가 이제 뭐 1000세대예요. 1000세대 아파트가. 근데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단지 앞에 이렇게 상가 부동산들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집을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무소에 가는데 자, 여기 이제 날고기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1동에 이제 뭐 매칭에 부녀회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녀회장님이 완전히 휘저놨어요. 여기 중개시장을. 자,
이 부동산 안 가도 이 부녀 회장이 전체 전화번호를 다 알아요. 천세대를. 세입자, 뭐 주인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3동에 이제 개똥이 엄마가 이제 5동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더니 여기 중개사무소 가서 한 건 거래하고 여기 팔고 여기 이사 가려고 했더니 뭐야, 2건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서울 아파트 값이 지금 뭐 30평대 20억 넘잖아요. 보통 15억, 20억. 지금 2건 다 중개보수 줘야 되는데 이거 얼마야? 몇 천만 원 나가냐? 한 3천 나가겠는데? 말도 안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3, 4천 나가요. 그러면 이 부녀 회장님한테 우연히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아, 부녀 회장님, 여기 제가 3동 사는데요. 3동 팔고, 5동을 이사 가고 싶은데. 이랬더니 부녀 회장님이, 나 여기 아는 몇 동 누구 엄마가, 아는 사람 여기 3동 사고 싶다 그러던데? 내가 알려줄까? 너무 좋죠. 혹시 5동 여기 누구 아는 사람 있으세요? 개똥이 엄마 여기 5동에 내가 누구랑 친하잖아. 이러면서 여기를 팔아주고 여기 사줬어. 부녀 회장님이. 그래서 이제 이 개똥이 엄마는 너무 고맙잖아요. 지금 몇 천만 원 중개보수 나가게 생긴 걸 갖다가 이 부녀 회장님한테 너무 고맙다고 300만 원을 줬어요. 거저지 뭐. 거의 10분의 1인데. 그죠? 자, 이렇게 됐어요. 이분은 지금 그러면 이 사실만으로 지금 중개업자라고 보고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처벌을 받을까요? 중개사법에 기반해서? 이 사실만으로는 지금 알 수가 없죠. 왜냐? 지금 일회성이잖아요. 반복 계속성 영업성을 제가 띄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다 털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드린 거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조건들 핵심 내용을 계속 왜 반복을 하냐면, 만약에 이분이 여기서 이제 이 사례형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이제 나이도가 올라가서. 근데 이런 단어가 나왔어.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이제? 중개업자가 됐죠. 중개업자인데 지금 자격증 없어요. 자격증 없이 막 돈 받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그죠?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반복성을 띠고, 그죠? 다른 사람 의뢰 받았잖아요. 지금 개똥이 엄마한테 보수 받았잖아요. 똥값에, 그죠? 그 다음에 업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지금?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뒤에서 형벌에 나올 건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이제 부녀 회장님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000세대를 싹 다 한번 중개를 돌아요. 빨리빨리. 한 1, 2년 사이에. 그래서 300만 원씩 하지 말고 이제 500으로 올렸어. 그 다음에 한 건 할 때마다 500씩 받고, 이제 한 500세대 계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한 16억 정도를 이제 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년 갔다 올게, 이제 아무나 신고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억짜리 3년 갔다 오시면 되는 거죠. 그 변호사 한 3천짜리 쓰고, 그래서 이제 한 형량 줄이고, 이제 뭐 해가지고 한 1년 살다 오실 수 있는 거, 그죠? 3년 갔다 오기 16억 줄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부녀 회장님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업의 해당 여부, 계속성, 반복성에 대해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렸고요. 중개업의 요건, 등록 여부나 자격 취득 여부는 요건과 무관하다. 지금 보세요. 자, 중개업을 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을 받는 거지, 별도로. 처벌 규정이 있어요, 중개업 규정에서. 그래서 무관한 거예요, 중개업의 요건과. 그러니까 중개업을 한 건 맞지, 이 사람이 중개사가 맞느냐 아니냐는 이제 별도로 처벌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래서 제가 3년에 3천 써놨죠. 그래서 부동산 종류나 거래 유형이 특정되더라도 무방하다. 어떤 종류든 이분이 뭐 빌라를 팔든 뭘 팔든 어쨌든 중개 대상물이었다면, 뭐 배추를 팔면 안 되겠죠. 그건 중개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판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죠, 부녀 회장님이. 그죠? 지금 3년 갔다 오셨으면은 뭐 16억 갖고 계시겠네, 그죠? 이제 그런 건데, 왜냐면 이거 이미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 뱉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 중개업과 중개까지 용어의 정리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다음에는 이제 공인중개사 종류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 때 뵐게요.